네. 아, 오늘이 한 해의 딱 절반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 목사님께서 반이 넘어가기 전에 꼭 해야겠다는 부담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올해 첫 순빛 청파 토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은 네 번째 북토크로 25년 전반부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이 북토크의 저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임자헌 집사님이십니다. 책 제목은 맹자의 말들, 부제로는 내일을 밝히는 난세의 철학입니다. 시중에서 제가 인터넷에 교보문고 이렇게 찾아보면 50에 읽는 맹자, 또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맹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고전을 싫어하고 논어, 맹자, 뭐 공자 이런 것들 지루해하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책들을 보면 이제 읽어야 되나 보다. 한 번쯤 책은 한번 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북토크에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청년부 예배 이후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청년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기특한 청년들입니다. 아마도 이제 북토크 하면 책을 다 읽고 와야겠다 하셔서 아까도 보니까 좀 막 이렇게 읽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꼭 읽지 않으셔도 오늘 한 15분 정도 저자의 강의가 있을 거고요. 평소에 맹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신 분들, 또 책을 읽고 꼭 궁금해하신 분들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으니까 부담 없이 즐겁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토크의 전체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오늘은 이제 4시까지 예정하고 있고요. 특별한 순서를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깜짝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행운권 지점을 얘기하셔서 예. 깜짝을 하려니 그거는 조금 틀어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이제 저자분의 다른 책들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행운권 추첨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행운권 추첨 그 종이를 못 받으신 분들은 다 챙겨주시고요. 예, 이제부터 이제 북토크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 연주가 있을 예정인데요. 먼저 곡을 소개하자면 핸델의 옴브라 마이 푸입니다. 오페라 세르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아리아로 그리운 그늘 아래나 푸른 나무 그늘 아래 등의 제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연주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버전입니다. 바로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곡으로 김원하 작곡가님이 임자원 작가의 북토크를 기념하면서 선물로 편곡한 헌정한 곡입니다. 바이올린은 남미호원 씨가, 피아노는 우리 교인이자 임자원 집사님의 친동생인 임자원 집사님께서 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 헷갈렸던 것이 나오네요. 네, 바이올린 남효원님 그리고 임예현 집사님께서 맡아서 연주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자 상편 10.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판단해 선택해야 합니다. 생선 요리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고 곰발바닥 요리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없다면 저는 생선 말고 곰발바닥을 선택할 겁니다. 삶도 제가 원하는 것이고 올바름도 제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면 저는 삶 말고 올바름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삶을 원해요. 하지만 삶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삶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저도 죽는 게 싫어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죽음보다 훨씬 더 싫은 게 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환난이 닥쳐도 피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삶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다면 살기 위해 무슨 방법이든 다 쓸 테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보다 훨씬 더 싫은 게 없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환난을 피하기 위해 무슨 짓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 방법을 쓰지 않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 삶보다 더 간절히 원할 만한 게 있고 죽음보다 훨씬 더 싫어할 만한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보다 아주 뛰어나고 현명한 사람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아주 뛰어나고 현명한 사람을 그 마음을 잃지 않았을 뿐인 거죠. 여기 며칠 굶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지금 밥 한 그릇, 굿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죽음이 곧 덮치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누군가 먹을 걸 주면서 쯧쯧거리고 꾸짖으면서 주면 그건 노숙인이라 해도 받지 않고 발로 차서 주면 거지라도 해도 그런 건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억대 연봉을 주면 이게 규범에 맞는 건지 정당한 건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요. 억대 연봉 받아 뭐 하게요? 부자 동네 가서 끝내주게 멋진 집을 사고 미녀들을 실컷 거느리고 나에게 굽신거리며 내 돈 좀 어떻게 좀 받아볼까 하는 주변에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 주려고요? 조금 전엔 그 밥 한 그릇 안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런 밥은 차라리 안 먹겠다고 안 받다가 이제는 고작 좋은 집에 좀 살아보겠다고 그 돈을 받고 아까는 죽음을 불사하고 모욕적인 밥 안 받다가 이제는 고작 미녀들 좀 거느려 보겠다고 그걸 받고 전에는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를 지킨다며 안 받다가 이제는 고작 자기 주변에 돈 없는 사람에게 떵떵거리며 돈 좀 주겠다고 그걸 받네요. 이게 뭔가요? 이런 짓 좀 그만둘 수 없는 겁니까? 이런 걸 보고 본래의 선한 마음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주와 그 뒤에 이어진 낭독에 감동받으셨죠? 저희가 준비한 깜짝 순서였는데요. 방금 들으신 내용은 책의 주인공인 맹자가 한 말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옳음에 대한 그리고 정의에 대한 깊은 울림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낭독은 청년부 이동현 청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토크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의 책 맹자의 말들의 저자인 임자헌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이후에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연수원 상임연구부를 졸업했습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전문위원과 번역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순빛 청파교에서 집사님이 된 것도 아주 중요한 이력입니다. 일성록 번역 및 조선 왕조 실록 수정 번역 등 우리나라 역사의 핵심이 되는 관찬 사료도 번역을 하셨는데요. 왠지 이런 사료를 번역했다 하면 연세 지긋한 어르신 것 같은데 우리 자원 집사님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네요. 대중서도 많이 내셨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맹자의 말들, 내일을 밝히는 난세의 철학, 또 공자의 말들, 군자를 버린 논어, 하루 한문 공부, 나의 첫 한문 수업, 마음 챙김의 인문학,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시민을 위한 조선사, 명, 사물에 새긴 선비의 마음, 맹랑 언니의 명랑 고전 탐닉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라디오 프로그램 문화공감에서 한시 이야기 코너와 KBS 1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에서 임자원의 고전 밥상을 맡아 진행하셨고 현재도 간헐적으로 출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뒷조사를 하느라고 유튜브로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작년에 세바시에 출연하셔서 정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 밖에도 또 많이 올라와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임자원 집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짧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인 임자헌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조금 오시면 그래도 충실히 해야지 했지만 많이 오시니까 더 충실한 마음이 드네요. 이제 짧은 강의를 할게요. 긴 강의, 저는 강의가 북토크보다 편하기는 한데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강의는 15분 정도로 짧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맹자를 읽고 싶어도 배경을 잘 몰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경하고 맹자의 아주 핵심을 중점적으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맹자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우리가 되게 잊어버렸던, 되게 완전히 까먹고 있었던 옛날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혹시 되게 훌륭한 시대라고 하면 유순 시대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네, 그 유순이 매우 중요해요. 유순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 유순 시대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건 다시 유순 시대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해서 복구주의 경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유학은 복구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 이세민의 당나라하고 그 한자가 같거든요. 당나라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통치를 하다가 누구한테 나라를 물려줘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추천도 받고 해보니까 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순이라는 사람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순한테 자기 신하들하고 딸 둘을 보내요. 그래서 딸 둘을 순한테 줘서 결혼을 시키고 그다음에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 거기서 순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고 불러 올려서 20년 동안 섭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민심이 완전히 순임금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왕위를 순한테 물려줘요. 그러면 그걸 선위라고 하죠. 그래서 선양을 한 거예요, 왕위를. 그러면 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라 이름을 바꿔도 되는 거죠. 같은 나라를 받았지만 이제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유임금의 경우에는 자기 나라를 우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임금도 유임금한테 배웠으니까 좋은 신하를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순임금의 굉장한 업적은 요순 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아주 훌륭한 이유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 일을 시켜서 성과를 내는 방식, 그게
순임금의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통치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왕위까지 물려줄 사람을 찾는데 그게 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우도 역시 자기가 요임금한테 배운 것처럼 우한테 섭정을 시켜요. 우는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홍수가 창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막 섞여 살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우가 치수 사업을 정말 잘해요. 누가 떠오르는데 사대강이 떠오르지만 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잘 치수 사업을 해서 얼마나 바쁘게 일을 했는지 그걸 하는 동안 자기 집 앞을 3번이나 지나쳤는데 한 번도 집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심이 그 사람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역시 순도 우한테 나라를 물려줍니다. 물려주니까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는 자기 나라를 하나라라고 이름을 붙여요. 역시 우도 이기라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순이 했던 것처럼 자기 나라를 물려줄까 해서 시켜요. 섭정을 시키는데 우가 죽고 났을 때 백성들이 그 이기라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의 아들한테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섭정의 기간이 짧았었던 거를 문제 삼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왕조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훌륭했던 신한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내려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왕조가 열리고 중국 역사를 배우면 하은주 이렇게 배우죠. 그 하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가니까 이제 방탕한 거리라는 임금이 들어서요. 우리가 유순 시대는 잘 아는데 혹시 그 반대말도 아시나요? 걸주 시대라고 하거든요. 포악한 임금의 시대를 걸주 시대라고 해요. 그 이제 우임금의 마지막에 그 하나라의 마지막에 거왕이 등장해서 난리를 치니까 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를 엎습니다. 그래서 상나라를 건국을 해요. 그게 지금 상나라라고도 하고 은나라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어오다가 역시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주나라라는 주임금이라는 폭군이 등장을 해요. 주임금은 기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맹자에서도 이따 나오겠지만 맹자가 그냥 시정자 빼인 주 한 명 죽인 건데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역성혁명을 얘기하는 그런 대목을 만들어내는 폭군이기도 한데 주가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폭정에 시달려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다고 원한이 들어오니까 문왕이라는 사람, 서백이라는 사람들이 제후들을 규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백이라는 사람은 주를 완전히 쳐버릴 정도로 세력을 규합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세력을 어느 정도 규합을 하고 그 사람의 아들인 무왕이 주를 쳐요. 그래서 주나라를 세워요. 한자가 다른데 이름은 똑같죠. 한글 음은 똑같아서 그 유명한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이성계도 조선을 세우고 나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자기 아버지들 추존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무왕도 자기 아버지인 서백을 추존해서 문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맹자를 읽다 보면 문왕, 무왕을 칭송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훌륭한 왕이었다고 계속 얘기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돌봤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이제 주나라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근데 재밌는 게 무왕이 주를 세우고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아직 자라지 못했는데 지금 새로 건국한 나라가 흔들리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성왕인데 삼촌인 주공에게 아들을 부탁을 해요. 도와달라. 그래서 이 성왕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진짜로 어부발을 해가지고 주공이란 사람이 섭정을 해요. 그러면서 주나라를 완벽한 문화국으로 만들어내거든요. 모든 제도를 정비해요. 그래서 주나라가 오래 존속할 수 있도록 문물을 다 정비를 해줘요. 성왕을 등에 업고. 근데 성왕이 다 잘하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성왕에게 도로 줘요. 그리고 자기는 봉지로 가게 되는 거죠. 삼촌이 그 모든 권력을 갖고 주나라라는 나라를 기틀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내지 않고 조카에게 주고 퇴장하는 거죠.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도 안 떠오르시나요? 나만 떠올라. 세조가 떠오르죠. 단종이 어린 왕으로 올랐고 그래서 삼촌에게 부탁했는데 세조는 나라를 뺐죠. 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이게 훌륭한 선례가 돼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세조에 대해서 그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평가를 조선시대에 내렸던 건 그의 치적이 부족해서라거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와서 뭐 치적을 평가하고 이럴 수 있지만 일단 그렇게 많이 거부했었던 이유는 이전에 삼촌이 이렇게 훌륭하게 했던 선례가 있으니까. 물론 반란을 일으켰던 삼촌들도 있어요. 주공은 그것도 다 제압해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나라가 모든 체제를 정비해서 운영을 하다가 700년쯤 가니까 주나라도 굉장히 쇠퇴하게 돼요. 쇠퇴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춘추 전국시대가 열려요. 그때 춘추 전국시대가 열리고 제자 백가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주나라가 견융의 침략을 받아서 동쪽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이제 동주시대가 열리면서부터는 질서가 다 깨지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주나라의 특성이 봉건제를 한 거거든요. 봉토를 정해주고 나라를 세우는 게 봉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을 만한 친척들한테 땅을 떼주고 봉건을 하게 해서 이제 나라를 정비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제후들은 천자한테 자기 업무를 보고하러 오게 하고 천자는 1년에 한 번씩 제후국을 돌아보면서 얘들이 잘 다스리고 있나?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 제후국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보고를 하는 거고 뭐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 집권이 불가능하잖아요. 큰 크기에서. 그러면 딴 마음을 먹겠죠. 한번 해볼 만한데? 주나라 한번 도전해볼 만한데?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게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춘추시대는 봉건 형태가 되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작은 나라들도 굉장히 많았던 시대이고 아직 그래도 주나라의 예법이 남아있던 시대. 그 다음에 전국시대는 완벽한 전쟁의 시대, 훨씬 잔인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영웅 그걸 보면 통일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춘추 전국시대가 한 500년 정도를 지속돼요. 그러니까 500년간 전쟁을 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되든 좀 이것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잖아요. 주공은 그래서 이 춘추 시대에 나타난 위대한 성인이라 불리는 공자의 이상형이 됩니다. 공자가 주공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를 어떻게 알았냐면 꿈에 주공이 안 나온다. 공자가 꿈에 주공이 안 나오니 내가 너무 이제 노쇠했구나. 여러분들 꿈에 그 정도는 나와야 여러분들 꿈에 누구 나옵니까? 저도 공자는 안 나옵니다. 꿈에. 이게 영토로 보면 이게 주나라의 이게 주나라의 영토고요. 지금 차이나라고 한 게 저렇게 크잖아요. 올라가서 명나라라고 해봤자 여기까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중국은 전부 청나라가 개척했던 영토입니다. 이쪽이 황하강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이 비옥해서 이쪽으로 주로 명나라까지도 계속 저 부분,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몹시 큽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중국보다는 작은 범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가 저만했었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은나라가 요 정도 됐었는데 이제 주나라는 영역을 더 확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공자의 시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추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는데 되게 강성한 제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춘추 오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중국 역사서를 보면은 이제 관중 아시죠? 관중이 제황공하고 짝이잖아요. 제황공이 춘추 오패 중에 가장 강성했던 왕, 뭐 이렇게 해서 진문공, 뭐 제황공 나타나는 춘추 시대는 춘추 오패로 대변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이게 춘추 시대 지도예요. 나라가 죄송합니다. 떨려서 그래요. 엄청 제가 워낙 소심하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보시면 제나라가 있잖아요. 제나라는 전통의 강자예요. 여긴 원래 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공자의 나라, 노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주공의 봉지가 노나라거든요. 그래서 노나라가 주나라의 모든 예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은 강하지 않지만 노나라가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전부 자문을 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고, 연나라는 크지만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오랑캐 취급 맞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을 가운데 두고 중화라고 하기 때문에 사방은 다 오랑캐죠. 동쪽 오랑캐 동이, 북쪽 오랑캐 북적, 서쪽 오랑캐 서융, 남쪽 오랑캐 남만. 그래서 이렇게 다 오랑캐인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시황제가 나오는 진나라예요. 여기도 역시 서쪽의 요새 정도로 쓴 그런 오랑캐, 약간 그런 취급받는, 인정 잘 못 받는. 그래서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것이 역사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얘가 통일할 거라고. 초나라도 전통의 강자예요. 남쪽 오랑캐이기는 하지만 워낙 강성했던 나라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나라, 월나라, 오월 동주 그런 사자성어로 나오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핵심이 주나라였고, 정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춘추 시대에 힘을 발휘하지만 늘 한복판에 있는 나라의 운명은 불행하죠. 침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강성하고 가장 먼저 시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요렇게 위나라, 노나라, 송나라, 진나라, 채나라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학설을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맹자의 시대가 되면 전국 시대로 들어서요. 전쟁의 시대로 들어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진나라, 진문공의 진나라, 여기가 눈깔진자를 쓰는 진나라가 있었는데, 시황제의 진나라는 여기고, 눈깔진자를 쓰는 진나라는 이쯤에 있었는데,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그래서 제후국이 있는데 그 제후국의 아래에는 대부가 있어요. 기준이 질서가 무너지면 제후국에서는 천자를 무시하죠. 제후국 안에서는 대부가 제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대부들의 힘이 아주 강성해져요. 그래서 대부들이 눈깔진자 진나라를 세 개로 쪼개버려요. 7 대부들이 싸우다가 3명의 힘센 사람들이 여기를 쪼개버려요. 그리고 나서 천자한테 가서 대부들이 우리를 제후로 인정해라 라고 하는데, 천자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지 뭐, 이렇게 돼요. 그게 전국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질서가 완전히 깨져서 힘 있는 놈이 이기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아까 춘추시대는 나라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소국들이 전부 강대국에 먹히고 가장 강한 7나라들이 남아가지고 미친 듯이 싸우는 시대가 전국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춘추 시대에 유명했던 춘추 오패, 그러면서 제가 제환공, 진문공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에 공으로 끝나죠. 근데 오늘 맹자 들어가시면, 맹자 책 사신 분들은 첫 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양해 왕이에요. 왜 여긴 양이 왕이고 앞은 공일까요? 둘 다 위치는 제후거든요. 왕이라는 칭호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천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춘추 시대는 그래도 질서가 남아 있었으니까 자기들을 공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전국시대가 되면 이미 판은 깨졌어. 주나라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통일 제국을 세울 사람이 따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본인들을 전부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참남할 참자를 써서 왕을 참칭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것만 봐도 상징적으로 전국 시대가 얼마나 무도한 시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와 신이 사라지고 주나라 왕실을 존중했던 기풍은 완전히 무너지고 씨족에 대한 언급도 없고 천자에 대한 보고도 당연히 없고 국가 간의 외교 관계 당연히 없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문무의 도리라는 게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해왕 상편에 보면 양해왕이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자마자 양해왕은 묻습니다. 이 먼 거리를 와주셨으니까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부국강병 계책을 말씀해 주시겠죠? 라고 했더니 맹자가 바로 첫 번째 던진 말이 왕은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먹혔을까요? 안 먹히죠. 하지만 맹자의 핵심은 인과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맨 첫 장에 가장 먼저 나의 학설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를 바라는 사람이 맨 먼저 꺼냈던 말이 인과 의라는 거에 가장 충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시대의 제자백가는 뭐냐면 그 혼란한 시대를 종식시킬 방법,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구상해서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유세를 한 거거든요. 제 학설을 가지고 통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련하게 떠오르는 여러분들 기억, 진나라의 시황제가 누구의 학설을 가지고 승리하죠? 법가. 부국강병책이잖아요. 아주 강한 법으로 밀어붙이는 왕에게 최고의 힘을 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법가 종횡가들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맹자는 인의를 얘기를 하죠. 공자는 맹자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자는 인만 얘기했는데 너무 무도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원래 인 안에 의의 개념도 있지만 맹자는 의를 바깥으로 추출해요. 그래서 인이 인간관계에서 맺는 그 관계의 윤리라면 의는 내가 행동하는 윤리잖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윤리를 밖으로 꺼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죠. 맹자의 매력은 제가 볼 때 맹자의 매력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서경을 비판적으로 읽지 못하고 그대로 다 믿을 거면 차라리 서경이 없는 게 낫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경의 무성편 몇 편에 대해서는 몇 단락만 신뢰해요. 공자도 그랬듯이 맹자도 그렇고 맹자가 아까 복고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상도 앞에 있는 전 시대에 배웠던 시경, 서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면서 자기 학설을 부지하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서경을 다 믿을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합리적 비판하는 시선을 가지고 책을 대하지 못하면 그 책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시선을 갖고 있는 거죠. 전 그 점이 매우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경 같은 경우에도 시를 해석할 때 그 글자에 얽매여서 문장을 잘못 풀이해서는 안 되고 문장에 얽매여서 뜻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체험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애써 지은이의 의도를 헤아려야만 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전이라 할지라도 무비판적 수용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복고주의를 주장했으면서도 맹자의 철학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기 때문에 복고의 사상을 가지고도 거기에서 창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맹자를 읽으실 때 이런 모든 공부의 기본인 비판하는 힘, 합리적 시선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셔서 같이 앉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북토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사회를 맡아달라는 얘기 듣고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 저를 선택했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맹자를 읽으면서 저도 이제 드디어 맹자를 읽는구나라고 하는데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 책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거는 지하철에서 읽으면 완전 있어빌리티야. 왜냐하면 딱 열면 한자가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는 책이라서 제가 지하철에서 읽기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께 부탁을 듣고서 제 책을 보면 이 앞쪽은 부탁받기 전에 이 반 이상 이 포스트잇으로 빽빽한 거는 부탁받은 이후에 책입니다.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이렇게 맹자를 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담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질문을 하고 질문 정도 한 몇 가지 대답을 듣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설명하시느라고 그냥 짧은 것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생각된 거는 방금 얘기하셨던 사실은 제가 춘추 전국 시대를 그냥 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구별해서 얘기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이 일상인 전국 시대인데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질타하면서 냉소나 비관으로 흐르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볼 수 있었을까? 그 유명한 것이 성선설이잖아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좀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춘추 전국 시대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중텐 선생님의 책을 제가 보다가 그때 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전국 시대 때 30년 동안 전쟁이 그러니까 매 30년 동안 전쟁이 거의 60차례를 넘었었고 맹자가 만났던 양해왕의 시기 기원전 420년부터 314년까지 10년간에는 무려 28차례 전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전쟁이 있는 셈이죠. 어마어마한 전쟁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백가가 나와서 어떻게든 통일을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맹자가 금방도 보여드렸지만 인과 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매우 폭력적인 시대, 매우 상황이 안 좋은 시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급한 불을 끄는 건가 아니면 장기적 계획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인간과 금수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시대죠. 끊임없이 전쟁을 하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뭔가가 저는 맹자가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맹자의 위대한 점은 인간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부터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데 있어요. 인간은 동물과 무엇이 금수와 무엇이 다른가? 길짐승, 날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그랬을 때 인간은 인간다움이 있어야 한다.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 그게 맹자를 맹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인간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고 인간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맹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뭐가 동물과 다를까? 짐승과 다를까? 뭐가 다른가요? 생각할 수 있는 네. 인의예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의예지가 나옵니다. 사단이 나와요. 지금 어떤 아이가 우물에 갓난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떡할래? 당연히 건지겠지. 근데 그 아이 왜 건지니?
혹시 얘를 안 건지면 동네 사람들이 제 우물에 빠진 애를 안 구했어 라고 비난을 할까 봐. 아니면 혹은 저 부모한테 부모가 유력자라서 좀 줄을 댈까? 이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기 빠지려는 애를 보면 안 돼 이러면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모습에서 측은지심을 알아냅니다. 인간한테는 약한 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을 미루어 들어가면 인이 있구나. 인간한테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측면이 있구나. 그게 수호지심이죠. 그걸 따라 들어가 보면 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내 자리가 아닌데 나한테 주어지면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인간한테는 있구나. 사양지심이죠. 그걸 따라 들어가다 보면 공동체 사이에 질서, 그 질서를 평안하게 여기는 예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는 마음, 어떤 일이 생기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는 시선이 인간한테 있구나. 시비지심, 그걸 따라가다 보면 지라는 특성이 인간 안에는 원래 내재도 있구나. 그래서 인의예지라는 사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성선설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책 이제 432쪽에 보면 인간의 선한 본성에 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본능에 충실해라 라는 말에 너의 이성으로 잘 판단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적으셨어요. 근데 본능과 이성은 상반되는 개념이거든 같은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 듯 말 듯 하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린 본능에 충실해 이러면은 이성은 날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맹자의 판단대로 하자면 본능에 충실해라는 건 판단하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의예지, 지가 있잖아요. 원래 인간에게 있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식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맹자를 보다 보면 본능에 충실해라는 말은 요즘에 너 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다 존재하고 본능에 이미 지혜 능력이 충족돼 있는, 개발을 안 했을 뿐이지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의 제자 중에 공도자라는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위대한 지성인이 되고 왜 누구는 하찮고 짜잘한 소인배가 되느냐고. 그랬더니 맹자가 마음은 생각하는 기관인데 생각을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하면 와서 부딪히는 환경의 실체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하지 않으면 파악을 할 수 없다.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은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다 맡겨버리면 너의 판단은 그릇될 수밖에 없고 이목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게 짜잘한 사람을 만드는 거고, 생각하는 기관인 마음이 작동하게 하는 게 위대한 지성인이 되는 첩경이다. 단지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선한 본성 안에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는 힘. 되게 낯설지만 또 그럴 법하죠. 그러게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릴 텐데요. 104페이지 보면 이거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아까 작가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말인데, 제 선왕과 맹자의 대화인 왕이 왕답지 않은데 왕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읽어보면 맹자의 맹랑함이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김기성 목사님이 언젠가 청년의 매력은 불온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볼 때 맹자는 젊은이들에게 호감이 가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대화의 역사적 배경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까 잠시 보셨지만 이제 주임금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임금의 주나라랑 이 이름이 헷갈리지만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 되게 잔인해서 왕자 비간이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충신의 심장에는 7구멍이 있다면서 이러면서 내가 그걸 확인해 봐야겠네 이러면서 죽였어요. 주지육림 뭐 이런 걸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폭군이 됐는데 아까 제 나라가 원래 강국이라고 했잖아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던 어떤 나라. 그래서 맹자도 제 나라에 찾아갑니다. 제선왕은 나쁜 왕은 아니었는데 당시에 제선왕은 나쁜 왕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선왕이 이제 맹자한테 여러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맹자가 이제 너 좀 부족하다. 뭐 조금 너 좀 정치 잘 못하고 있어. 인의에 입각한 정치를 안 해. 그러니까 맹자로서 아니 제선왕으로서는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런 대화도 해요. 이제 왕께서 맹자가 제선왕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왕이 이제 어떤 신하한테 외교적인 문제를 맡겨가지고 그 신하가 다른 나라로 가느라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녀를 친구한테 맡겼어요. 근데 맡기고 일을 마치고서 돌아와 보니까 이 친구가 당연히 가난한 친구한테는 안 맡겼을 거잖아요. 멀쩡하니까 맡겼는데 와 보니까 아내하고 자식들이 다 굶어서 피죽 한 그릇 못 얻어먹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친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교해야죠. 기독교인이어도 절교해야죠. 그런 친구를 가만둘 수는 없죠. 절교해야죠. 맹자가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총장이 검찰들 간수를 못해서 되게 불법한 일들이 저질러져서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죠. 그렇죠. 못 잘라서 사달이 났잖아요. 잘라야죠. 당연히 잘라야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맹자가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묻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내려가란 얘기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맹자가 정말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시길 원하십니까? 맹자를 읽으세요. 화술의 달인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구석으로 몰린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딴소리를 시작합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제선왕은 맹자가 싫겠죠. 그래서 맹자를 곤란하게 만들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문왕 같은 경우에는 서백이었는데 힘이 없어서 아직 줄을 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서백이 자기 힘이 아직 덜 됐는데 쳤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서백은 뭐가 됩니까? 역적이 되죠. 그러니까 제선왕이 그런 가정을 한 거예요. 제대로 나라를 세웠으니까 얘네를 성왕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패했으면 역적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 지금 신하인데 신하가 왕을 치는 것이 가하냐. 그게 충에 맞냐? 니네가 말하는 충에 맞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길을 파괴하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을 파괴하는 자를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해치고 망가뜨리는 자를 그냥 일개인, 시정잡배라고 합니다. 주라는 시정잡배를 처단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은 맹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왕이 왕답지 못하면 시정잡배. 이게 뭐냐면 맹자는 피로 물려받게 되는, 아까 왕조는 피로 물려받는 거잖아요. 피로 물려받게 되는 왕을 우리는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맹자는 지도자는 어떤 상태일 때 지도자가 되는가, 왕이라 불릴 수 있는가, 그 핵심 원리를 따져본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걸 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그걸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과 의를 망치는 자에 대해서
일부 주, 그냥 뭣도 아닌 한 사람, 시정잡배라고 주를 부른 건데 인과 의를 망가뜨린다고 하면 우리는 별로 감각이 안 올 수 있잖아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해치고 망가뜨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을 망치는 거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 우리가 지도자로 둘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람이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을 파괴하는 사람, 그러니까 의가 그거거든요.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지도자가 파괴해요. 그런 나라가 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짓을 망가뜨리면 점점 신하들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그래서 다 떠나서 결국에는 그 사람 하나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지도자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 남은 그 사람을 나는 쳤을 뿐이지 왕을 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맹자의 위대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원리를 파고들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그 제출간 서문에 맹자를 유의미하게 읽으려면 무엇보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세상을 두 눈 크게 뜨고 뜨거운 가슴으로 아파하며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썼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요. 오늘 그 현실에 진짜 그 옛날 맹자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다라고 했던 한강 작가의 말도 생각나는데요. 지금 질문이 좀 더 이제 아직 더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이크를 넘길게요. 그 책 434쪽에 보면 제가 정말 나누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랑은 잔인을 이겨요. 물이 불을 이기는 것처럼요. 다만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물 한 잔으로 유조차에 붙은 불을 끄려는 것과 같은 모양새예요. 당연히 불이 안 꺼지죠. 그런데 불이 안 꺼지는 걸 보고는 물이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건 또 아주 열렬하게 잔인을 편드는 짓이에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한 작은 사랑도 기어이 망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라고 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것을 아는 분들은 이제 연배를 하시죠. 이 곡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번역만 하셨고 그 이후에 더 설명이 없었는데 방금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맹자가 다른 곳에서 그럼 이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건지 설명을 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잘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우리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다 실망할 때 되게 많잖아요. 내가 한다고 세상이 되겠어? 바뀌겠어? 라고 하는데 맹자는 오히려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맹자의 호연지기하고 맞닿거든요. 호연지기 들어보셨죠? 애들 수련회 가면은 명산대천에서 이제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하잖아요. 명산대천에서 절대 기를 수 없는 게 호연지기입니다. 맹자는 그러니까 제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재상에 올라가면 좀 마음이 흔들리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맹자가 나는 40에 이미 부동심했다. 마음 같은 거 안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뻥 같죠? 왜 어떻게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있냐고 하니까 나는 호연지기를 잘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호연지기가 뭐냐고 제자가 물어보죠. 맹자가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되게 큰 기운이 호연지기예요. 기라는 거는 어떤 생명력,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거대한 어떤 에너지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의를 축적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여러분들 마음만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시간과 돈이죠. 마음 가지고 절대 못하면 내 마음을 몰라? 네 마음을 증명해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솔직히 너 되게 사랑하는데 나 이게 너무 해야 될 일이 급해 라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굉장히 의롭게 살고 싶어요. 마음은 그래. 근데 내가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의롭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될 때 흔들리게 되죠. 호연직이라는 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를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원천적인 힘이에요. 행동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마음을 말했던 맹자가 기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연지기는 어떻게 기르는 거냐면 의를 쌓아서 길러요. 매일매일 적선해서. 우리 적선한다는 표현 쓰죠. 그거 한자가 선을 쌓는다는 뜻이에요. 집의소생, 의를 쌓아서 만들어지는 게 호연직인데 그 의라는 건 선을 행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하루라도 결핍이 되면 내 호연지기는 줄어든다고 맹자는 표현을 하거든요. 의에 완전히 짝하는 기운이라고. 근데 이 의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어느 날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단번에 바깥에서 밀고 들어와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 맹자를 본문을 잘 보지 않았을 때는 유학은 제사를 지내는 학문이라서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라고 말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굉장히 기독교하고 닮아있는 부분이 많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인과 의를 말했으면 맹자는 그러면 이로움을 주장하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과 의를 주장할 때 왕을 버리는 백성이 없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없다고 표현해요. 다만 그걸 목적으로 해서 가르치진 않는다는 거죠. 이익을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그뿐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 진인사 대천명. 그게 그런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인간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세상은 당연히 아름다워져. 근데 그게 언제라고 내가 말해줄 순 없어. 하지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하늘이 이루어주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게 작지 않다고 말하는 건 너는 네가 해야 될 사랑을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사랑을 다 해라. 재밌는 게 약간만 설명을 더 드리면 인이라는 거는 사람다움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랑은 사람다운 사랑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사람다운 사랑. 그래서 애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랑 애자를 우린 보통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아낀다라는 표현하고도 상통해요. 그래서 애완으로 붙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랑이 애자를 붙이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맹자는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구분을 해요. 인간이 인간을 인간답게 사랑하는 거 그것이 먼저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아끼고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사랑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랑과 호연지기가 연결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오신 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리던가 아니면 목소리가 크신 분은 그냥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손 들고 질문하시면 전사님께서 마이크를 갖다 주실 예정입니다.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편하시죠? 그냥 계속. 네.
제 자신이 자랑스럽네요. 해석이 맹자를 읽었기 때문에 저도 안 읽을 수 없었는데 그 공손추 상의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화살 만드는 사람과 방패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람 자체야 화살 만드는 사람이라고 방패 만드는 사람보다 더 악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 자체로 생각해 보면 화살 만드는 사람 내내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과적으로 다치게 할까만 고민하고 방패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까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선택하는 기술도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일 자체의 내용과 그 내용이 갖는 가치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 직업을 고를 때 기왕이면 그러니까 화살 만드는 일보다는 방패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또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일반 기업체 중에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현대, 롯데미라, 삼성, 테크윈이라 예를 들면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회사를 가면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사실 요 그 문단의 끝 부분에 보면 약간 또 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과 화살이 남을 상하게 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활을 쏠 때 뭐 자신을 수양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 이점이 있다. 이런 말로 마무리되긴 하는데 그러면 하여튼 그 직업 선택이나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맹자는 말하고 있는 것인지 좀 애매하고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부부시니까 너무 질문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지금 대담을 했던 질문도 정현경 권사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 질문의 수준 높음에 제가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부탁드렸던 이유가 제 책을 재밌게 읽으셨다고 어느 날 와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생각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되게 그래서 재밌게 보셨다고 그래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재밌게 읽으셨다면 이 책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사회를 훌륭히 잘 봐주실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는데 역시 부창부수. 제가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저는 한문을 하니까요. 그 맹자의 재밌는 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화살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지 마라. 그게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의 측면에서 너와 접근을 하면 못할 짓이 없다. 그래서 저는 맹자가 지금 시대에 읽혀야 되는 이유가 이런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퉁치고 있지 않나. 근데 맹자는 가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기술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가격이고 사고 파는 거고 세상은 뭐 전쟁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뭐 아까 그 434쪽하고 상통하는 거죠. 내가 선한 마음 갖는다고 뭐 이 무기 결국 만들어서 약소국 치겠지 뭐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해 버리면 개발자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럼 그 개발자를 둔 회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고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무기를 만드는데도 철학이 있을 수 있지. 우린 고민해야 돼. 라고 하면 다른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향, 절대로 투입해서는 안 되는 무기, 끝까지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합의는 전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합의점조차 없는 것과 그 합의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싸우고 마지막까지 설득할 수 있는 힘, 그건 결과가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자가 자꾸 핵심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시비지심, 그걸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급하고 전쟁으로 먹고 사는 시대에도 인간은 인간인 거 아니냐. 그러면 인간이 인간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꿈꿔볼 수 있다. 모두 다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술만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되 첫 발부터 포기해버리지는 말라는 거죠.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거기에 대해 너는 철학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 그 포기하지 않을 힘을 호연지기를 통해서 적선, 매일매일 의를 이루면서 아, 되는구나, 되는구나, 조그만 의가 관철되는구나 라고 해서 더 큰 의로 커질 수 있는 힘, 그것과 함께 고민해 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게, 이 책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입말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어체로 썼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얘를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맹자가 사실은 맹자가 쓴 글이 아니라 맹자가 한 말을 이제 그 이후에 쓴 거죠. 그랬다 보니까 한 말을 이렇게 구어체로 하다 보니까 그 현장도 좀 재현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맹자의 그런 캐릭터도 좀 느껴질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지금 했던 이 말처럼 현실적으로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었었습니다. 그럼 더 혹시 질문, 그냥 이 책 내용이 아니어도 평소에 맹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이 책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말인데, 저는 한문을 못 해갖고요. 다른 시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유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유교하고 유학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그거를 그냥 뭐 비슷비슷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야가 유교나 유학이나 기본적으로 정치하고 관련돼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찾아가는 것도 뭐 왕을 찾아간다거나 대부를 찾아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정치학과 관련된 학문인데, 그게 유교다 유학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학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4단 7정론을 주로 얘기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교를 얘기할 때는 충효를 많이 얘기하고요. 뭐 그런 식의 조금 이렇게 차이점이 나기는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를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관심이 많고, 그게 제가 공부하는 것하고 연결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예. 유학은 학문이죠. 일단 글자 그대로 보면 유학이라고 하면 학문의 방점을 찍는 거고, 교라고 하면 종교의 영역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자가 종교를 하고 싶었던 건가?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학이에요. 그래서 논어나 맹자를 얘기하면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저를 섭외하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곤 하는데, 현실 정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치학 책이어서 현실 정치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자도 맹자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저는 초반은 학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송나라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주희의 주자라고 얘기하는 그 주희의 시대에, 그 전에 도가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의 불교하고 위진남북조 시대의 도교하고가 계속 영향을 미쳐서 똑똑한 사람들이 허무정멸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도교의 철학적인 깊이와 넓이로 볼 때 유학은 종교로 쳐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전부 근데 도교나 불교나 현실 거부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유행했던 개그처럼 소는 누가 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주의가 한 거죠. 그러면서 원래 출가를 불교로 했었다가 불교의 깊은 철학을 유학에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서 중에서 대학으로 먼저 시작하고 논어 맹자를 하고 그다음에 중용을 하는데 중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용의 처음 시작이 천명지위성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나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없었던 영역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공자는 괴력난신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주희는 이 철학적 깊이를 불교하고 도교에 될 수 있을 만큼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됐었을 때는 조선에서 그거는 건국 철학으로, 건국 이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종교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시점부터 이게 종교야 라고 했다기보다는 그런 철학적인 깊이를 다 가진 다음에 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세잖아요. 유학은 내세가 없거든요. 유학은 제일 먼저 내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국가적으로는 역사로 선택을 했었고 그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제사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다음에 너는 물려줄 거고 그럼 내가 중간자적인 입장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람의 입장에서 과거에서 내려온 것들을 내가 받아서 오늘의 내가 있고 그러면 있는 너의 현실을 네가 제대로 파악해서 다음에 넘겨줄 것, 그 다음 세대한테 넘겨줄 것을 너는 정립해야 한다. 그게 제사의 핵심입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역사로 영원을 국가적으로는 역사로 영원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는 제사를 통해서 없는 내세지만 조상하고 존중을 해서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게 대수를 오래 이어가다 보면서 이제 조선의 분위기하고도 맞물리는 건데 조선에서는 혈통으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전부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됐죠. 그러면서 주자학이 관학이 됩니다. 그래서 주자학만이 정통의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었고 종교의 지위까지도 획득해 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좀 그런 게 오늘 강의에서는 이 맹자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맹자는 원래는 큰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주희가 살려낸 거거든요. 근데 여튼 그 맹자가 나오게 된 거는 그 지점쯤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순자의 철학으로 한나라가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순자의 제자가 이사와 한비자여서 법가의 영향이 있고 하지만 법가의 명분론을 온전히 전부 다 유학이 그냥 지원해 주기만 했다고는 조금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의 이 토론인 것 같아서 저희가 낄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후에 토론은 이제 시간을 마치고 또 추가로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히려 그 말이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어떤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조금 이해하고 나서 네. 그런 말들의 좋은 점, 그다음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또 짚고 넘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 한 번만 제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쉬운 걸로. 사실 맹자가 자포자기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저도 이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냥 자포자기라는 말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포자기의 개념보다 훨씬 고차원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꾼다면 이 개념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포자기는 자포와 자기를 합친 말이에요. 자기를 포악하게 하는 게 자포고 자기를 버리는 게 자기예요. 그래서 자포와 자기를 합친 말이거든요. 자포는 그 공동체를 위한 질서, 조안의 정의, 이게 자포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 같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를 품을 수가 없어. 나는 정의를 선택하는 삶은 살 수가 없어. 이게 자기예요. 그래서 자포하고 자기가 다르거든요. 인과 의를 해치는 거를 말끝마다 인과 의, 그러니까 의와 예는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자포고, 그 다음에 말끝마다 나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게 나는 인도 행할 수 없고 의도 행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게 자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라는 건 공동체를 위한 질서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공동체를 위한 질서를 지키려면 반드시 의로워야 되죠. 정의를 실천해야 공동체를 위한 질서가 유지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힘을 믿지 않아서 그걸 해치는 사람은 공동체를 망치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망쳐지면 내가 서 있을 곳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는, 자기를 포악하게 대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힘, 인과 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가 없어. 그건 자기 스스로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거고.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결국 남을 해치고 공동체를 해쳐서 모두가 존립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 그래서 자포자기는 아니야, 난 못하겠어. 이 정도보다는 훨씬 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차원적이었네요. 그런 깊은 뜻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신 분들을 위한 행운권을 추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행운권이 조금 더 이 행운권을 추첨하는 기술이 늘어가지고 앱을 설정하라고 그래서 어머나. 네, 잠시만요. 다 받으셨죠? 혹시 전도사님 몇 분까지 계실까요 여기에? 이게 숫자가 있어야 돼가지고 그냥 일단 해보고 해보죠. 뭐 그럼 없으면 나올 다시 때까지 하고. 이렇게 네. 저희 작가님 2번, 저 2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하십시오. 네. 이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이런 시대입니다. 25번. 오. 와, 확인.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32까지. 32까지요? 그럼 설정을 다시 32번을 위해서. 아까 받아가신 책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시 한번 터치. 자, 이거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에? 20.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오, 신발을 신고 계셨다. 네. 마음 챙김의 인문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챙겨주세요. 마음을 잘 챙기시길.
아 그러면 제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야 뭐 제 손가락이나 작가님 손가락 똑같은가? 한 번 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오늘 또 질문해주신 선생님께도 와. 나의 첫 한문 수업 저의 일대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행운의 7. 맹자의 말들과 세트인 공자의 말들. 이거 이로써 사회자님 댁은 논어와 맹자를 모두 구비하신다. 이거 짜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그래도 아쉽게 좀 더 아쉬운 말이 있다면 좀 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도 한도 없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맹자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북토크한다고 작곡해 주신 편곡해 주신 김원아 분과 또 연주해 주신 남명원 선생님 감사하고 연주해 준 그리고 저의 모든 걸 기획해 주는 저의 동생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책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에 맡아주셔서 너무 많이 고생해 주신 정영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